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계속 미국 증시의 폭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제가 듣기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1경원이라는 돈이 미국 증시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진짜 역대급 거의 사상 최악의 폭락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해방의 날이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의 붕괴의 날이 돼버렸는데요. 네. S&P 500 기업들을 보면 97%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11개 업종이 모두 내렸습니다. 경기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에너지나 금융 업종이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상상 기지를 두고서 미국에 수입하는 빅테크 기업들,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가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합니다. 이를 수입해 와가지고 미국에 판매하게 되는데요. 중국에는 54%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43%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6의 최저 가격이 799달러인데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400달러가 올라간 1142달러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또한 가장 비싼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1,599달러였는데 무려 600달러가 올라간 2,286달러가 된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 넘어가는 핸드폰을 누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하이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 2월 달 주가 고점에 대비해서 21%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20% 주가가 하락한다면 약세장 진입이라고 봤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 지난 일요일 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34% 관세뿐만 아니라 7개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 중단 조치,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 수출 허가를 취소해 줬는데요. 이런 관세 전쟁이 리스크 회피 현상으로 지금 현상이 뚜렷해지고요. 이제 앞으로 EU라든지 또 일본,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또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리스크 자산을 줄이는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좀 큰 한방을 날렸고 주말 사이에 또 히토류를 좀 건드렸나 보네요.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요즘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리세션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는 경기 그 후퇴 위험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생긴다 하더라도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10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그 정도의 리스크로 봤었는데 이번에 목요일부터 세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채권 강세, 안전통화 강세, 그리고 금과 유가가 하락하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트레이드, 주식 매도, 국채 매수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세계 무역의 그 70%를 차지하는 145개 국가들을 보면 현재 미국보다 중국과의 무역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중에 112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배를 중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해는 상호 관세가 미국을 황금 시대로 여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중국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의 긴장도를 보여주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45로 상당히 높고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4%로 시장에서는 90% 넘게 주가
침체 국면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리세션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이 되면서 진공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신중한 투자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한 투자 자세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현금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읽히는데 그래도 또 시장이 하루 만에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연준이 등장하면 바뀐다는 걸 저희가 2020년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물론 지난 주말에도 파월 의장은 본인의 자세를 계속 유지를 했기는 했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한 번은 뭔가 좀 파월 풋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의미를 전달할 때 넥타이를 매면서 주요 내용들을 시사를 해왔습니다. 연준 회의 때는 자주색을 쓰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그 버지니아 그 엘링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SNS를 통해서 정치적 흥정을 그만해라. 금리 인하의 절호의 타이밍이다는 데에 대해서 정치적 그 독립을 주장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후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를 주말에 발표했는데요. There will be blood, 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아주 섬뜩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후퇴 리스크가 40%에서 60%로 올라왔고요. 이 때문에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4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신중론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발 전쟁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와 달리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관세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공급 사이드의 족쇄가 계속 채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연말까지 4차례 인하를 하더라도 주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넥타이 색깔이 좀 의미가 있나 보네요. 보라색 넥타이를 맸기 때문에 여전히 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5%가 아니라 26%라고 하죠. 뭐 그게 1%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던데 이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4% 굉장히 높은 고율관세, 베트남은 40%가 넘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고율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그 공식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그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무부라든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상품 무역 적자를 수익 금액 총액으로 나누고요. 그 숫자를 다시 2로 나눈 숫자가 이번에 상호 관세율이 됐습니다. 뭐 단순히 나누기 곱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검증하지도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돌팔이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다이어트로 병을 고치게 한다는 그런 처방전을 내린 것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은 적자를 보이지만 서비스 무역은 큰 폭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흑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빼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 이후부터는 계속 상품 무역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요 원인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업 생산력, 그러니까 인력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 시스템까지 다 포함됐던 내용인데 미국은 중국의 500분의 1에 불과하고요. 조선 능력 같은 경우에는 24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하게 올라오긴 힘들고요. 또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무역 결제라든지 금융 결제에 많은 달러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는 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살아나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돌팔이 의사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아마 이제 이게 다이어트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을 했다라는 신랄한 비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도 좀 금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오히려 중국을 좀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뭔가 주가 상승도 누리고 뭔가 다른 나라들이 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같이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많은 것들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의 강세도 이걸로 설명이 될까요? 네, 지금 미국의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중국 수출업자에게 가격 인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는 분명히 다른 점은요.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흑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보조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월급도 찬압할 정도로 상당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출 관세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도 올랐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생산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문을 속속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매출이 급감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도 낮추고요. 또는 자동차 스마트폰의 그 교체 보조금을 3천억 위안을 주는 이구 한신 제도를 쓴다든지 연금이나 유아, 의료와 관련된 보조금을 주는 소비진흥 특별 행동 계획 그리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는 있지만 올해 성장 목표가 5%지만 실제적으로 4%를 미달할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들이 중국 증시만 계속 나홀로 번창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이번에 좀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중국 둘 다 다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무역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 증시 피해서 중국 증시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조금 물러나 있자라는 전략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어떤 다툼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세계화를 무너뜨리는 세계화에서 이제 블록화로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 그 GDP는 102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80년간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상당히 많이 봐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수출 비중이 18%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중간재가 50%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 중에는 10곳 중에 6곳이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벌써 1분기 수출 상황이 이제 2분기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K-뷰티 그리고 화장품, K-라면 같은 경우에도 1분기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제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하다 보면은 2분기부터는 수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콩이나 옥수수, 밀, 블루베리, 쇠고기 같은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용유라든지 두부, 빵, 파스타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사료값 인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결국 수출이 부진하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 속이 계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먼저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참 암담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이제 좀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잘 이렇게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또 어떤 선택지가 필요할지 궁금한데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기는 하거든요.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살 건데 언제 사야 되고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는 그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가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각국 정상들이 이번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놀랄만한 제안을 해주면 관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서 한두 나라들 특히 이제 중요한 EU라든지 일본, 캐나다가 관세율이 떨어진다면은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 지수가 떨어지면서 주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경 자세를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 관세 인상이 중단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까지 계속 끌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도 60만 명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매일 1,200건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뺏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달까지는 관세와 관련된 전쟁을 좀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늦어진다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4월과 5월, 6월 달은 아무래도 이런 관세 전쟁 속에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주시장의 그 변동성이 확대되느냐 아니면 그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투자로 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좀 투자의 어떤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계신 걸 보면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려면 진짜 그냥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소동이 크게 일어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뭐 진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겪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 혹은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는 계속 대쪽같이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러트닉 상무장관인가요? 또 얘기했더라고요. 트럼프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똑같이 상호관세 그대로 적용될 거다. 뭐 물러주는 거 없다라고 다시 한번 약간 공포 섞인 그런 발언들을 내뱉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 다음 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11월이 중간 선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 채팅창에 11월. 내년인가요? 예. 저 올해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좀 정리를 잘 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투자 시계를 잘 맞추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